방이 하나 있는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지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고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만이 그들의 설렘을 대변했다. 카드키로 방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이어진 긴 침묵. 인생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감동과 충격의 막장 드라마 시리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배신과 집착. 그리고 반전까지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35세 주부 김민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망연자실해 있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그녀는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조문객을 맞이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날 저녁, 피곤에 지친 민지는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3월의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힘드시죠? 제가 고인의 지인인 박준호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따뜻한 미소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민지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터지듯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조용히 옆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시어머니께서 정말 힘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니.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어머니를 3년 전에 여의었는데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남편은 항상 바빴고 그녀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장례가 끝난 후 준호는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라며 명함을 건넸다. 민지는 별 생각 없이 받았다. 명함에는 박준호 무역회사 이사라고 적혀 있었다. 일주일 후 시댁 정리를 하다 지친 민지는 무심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힘든 하루네요. 준호의 답장은 5분도 안 되어 왔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매일 이어졌다. 아침 인사부터 밤 인사까지. 남편과는 달리 준호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다. 오늘 시댁 식구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힘드시겠어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까요? 한 달 후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한 만남은 점심, 저녁으로 이어졌다. 민지는 준호와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민지 씨는 웃을 때 정말 예뻐요. 준호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준호는 한 잔만 더 하시죠라며 그녀를 작은 호텔 라운지로 이끌었다. 민지는 남편에게 친구 만나서 늦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던 두 사람은 어느새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흐릿한 조명 아래 준호의 손이 천천히 민지의 손을 덮었다. 방이 하나 있는데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지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고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만이 그들의 설렘을 대변했다. 카드키로 방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이어진 긴 침묵. 창밖의 도시 불빛들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고 에어컨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준호가 민지의 어깨를 안았고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그들은 서로의 체온 속으로 빠져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다. 옆에서는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운 낯선 남자의 숨소리와 구겨진 하얀 시트를 보며 현실을 깨달았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본 여자로서의 감정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고 준호는 잠든 척하며 그녀를 보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 앞에서 준호가 속삭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더욱 자주 만났다. 민지는 필라테스 간다. 친구 만난다며 거짓말을 일삼았다. 준호 역시 회식이다.
출장이다라며 아내를 속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고 매번 다른 호텔을 찾았다. 강남, 홍대, 잠실, 서울 곳곳의 호텔이 그들의 은밀한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제주도 가실래요? 2박 3일 정도.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하룻밤도 아니고 2박 3일이라니. 하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좋아요. 근데 핑계를 뭐라고 대지.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라고 하세요. 저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할게요. 2달 후,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민지는 설렜다. 남편과는 신혼여행 이후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렌터카를 빌려 바닷가 펜션으로 향했다. 여기 정말 예쁘다. 민지가 감탄했다. 펜션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자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다. 파도 소리가 리듬을 만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준호가 민지의 어깨를 감싸자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이런 기분 오랜만이에요. 민지가 속삭였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좋아요. 실내로 들어간 두 사람. 침대 옆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민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준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파도 소리가 그들만의 음악이 되었다. 그들은 밤새 속삭였고 새벽녘 파도 소리에 잠들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을 때 민지는 준호의 팔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의 휴대폰에 남편의 부재중 전화 15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라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 동창들이랑 술 마시고 일찍 잤어? 미안. 민지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진 자신이 무섭기도 했다.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 밤도 특별했다. 그들은 성산일출봉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회를 먹었고 소주를 마셨다. 술에 취한 민지는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다. 준호 씨, 우리 이러다가 걸리면 어떡해? 걱정 마요.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펜션으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 테라스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저 별 보이세요? 저게 카시오페이아 자리예요. 준호가 민지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간지렸다. 민지는 몸을 돌려 준호를 마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다음 순간 그들은 키스를 하고 있었다. 실내로 들어간 두 사람은 이번에는 더 급했다. 옷이 벗겨지고 침대로 쓰러졌다. 에어컨 소리와 그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창밖의 파도는 여전히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를 탐했고 아침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았다. 새벽 4시, 민지는 준호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사랑일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민지의 남편이 그녀의 휴대폰을 뒤졌다. 카카오톡 대화는 삭제했지만 사진첩에 남아있던 제주도 석양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와인잔 2개와 남자의 손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게 뭐야? 동창 모임에 남자랑 둘이 갔어?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지는 부인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찍은 건데. 거짓말하지 마. 이 손은 누구 손이야? 사진 메타데이터 봤어. 제주도 성산읍 펜션이라고 나와. 남편은 준호의 명함을 찾아냈고 전화를 걸었다. 준호의 아내가 받았다. 여보세요? 제 아내가 당신 남편이랑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아세요? 전화 너머로 준호 아내의 경악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은 회사 워크숍 갔다 왔는데.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인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준호의 아내는 회사에 전화했고 그런 워크숍은 없었다는 답을 들었다. 준호의 아내는 SNS를 통해 민지를 찾아냈다. 민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태그된 사진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알렸다.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남자를 꼬셔서 제주도까지 갔대요. 시댁은 발칵 뒤집혔고 민지의 친정 부모까지 소문을 들었다.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그렇게 염치 없는 여자였어. 마누라, 장례식장에서 남자 만나서 놀아났다며.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댁 가족들은 단톡방에서 민지를 비난했고 그녀를 방에서 쫓아냈다. 친정 어머니도 실망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내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석 달 만에 이게 뭐야. 넌 사람도 아니야. 민지는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다. 무릎 꿇어. 빌어봐. 남편이 소리쳤다. 민지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다. 이혼해.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준호 역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더 냉정했다. 당신 회사에도 알릴 거야. 무역회사 이사가 불륜이나 하고 다녔다고. 준호는 무너졌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민지는 아이의 양육권을 지키려 했지만 남편 측 변호사가 그녀의 불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호텔 카드 사용 내역, 제주도 펜션 예약 기록, 카카오톡 복구된 대화 내용. 판사는 민지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민지는 아이를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었다. 준호도 비슷한 처지였다. 그의 아내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그는 재산의 절반과 두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잃었다.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준호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요.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우리 자유롭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자유롭다고요? 우린 모든 걸 잃었어요. 이게 자유인가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민지는 혼자 남겨졌다.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친정 부모는 얼굴도 보기 싫다며 연락을 끊었다.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남편이 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첫 면회 날 7살 딸이 물었다. 엄마, 왜 우리 집에 안 와?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야간 근무를 하며 낮에는 잠을 잤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를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밤마다 원룸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다. 그때 그 명함만 받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6개월이 흘렀다. 민지는 우연히 길에서 준호를 마주쳤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민지 씨,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도 직장을 잃고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했다고 했다. 아이들은 전 부인이 키우고 있었다. 힘드시죠? 민지가 물었다. 많이요. 민지 씨도 힘드시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외로움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오늘 같이 있을래요? 준호의 제안에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잃을 게 없었다. 네. 그들은 다시 호텔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익숙한 호텔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문이 닫히자 준호가 민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방 안을 흐릿하게 비췄고 에어컨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그들은 옷을 벗었고 침대에 쓰러졌다. 준호의 손이 민지의 등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요? 그냥 이런 우리가 불쌍해서요.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서로를 탐했다. 이미 잃은 것이 너무 많았기에 더 잃을 게 없었다. 밤은 깊어갔고 그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새벽 3시 민지는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물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침이 밝았다. 민지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준호도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다음에 또 봐요. 민지가 말했다. 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선을 넘은 그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민지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망가진 얼굴, 지친 눈빛. 나는 이제 뭐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네, 돼요. 그렇게 두 사람의 분류는 다시 시작되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장례 치른 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고 매번 다른 호텔을 찾았다. 어느 날 밤, 호텔 창가에 선 민지가 물었다. 우리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닐까요? 준호는 담배를 피우며 대답했다. 어쩌면 이미 죽은 건지도 몰라요.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 어딘가에 그들이 잃어버린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의 삶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 파괴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지 못했다. 그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위로인지 자기 파괴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다른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뿐이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반전 이야기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